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목소리를 깔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앞에 방송 순서를 잠깐 듣고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방금 이제 어떤 젊은 세대에 안녕하지 못한 사연을 들었습니다만은 정작 안녕하지 못한 건 한반도입니다. 예. 예. 저 직업 정신. 예. 프로 정신. 프로.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저 책 제목도 있네. 한반도는 아프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한상 전 총재하고 인터뷰했는데 한한상 총재의 저술이십니다. 예, 저도 인터뷰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경쟁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한반도가 가장 안녕하지 못하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특히 지금 북한발 뉴스가 거의 뭐 도배질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 지금 이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김종대 편집장하고는 자, 북한 특히 이 군부 요 얘기를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부 또는 군사.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안녕하지 못하다고 보는 북한 핵심이에요. 스스로가 성군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이걸 좀 해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요. 인물 뒤에 항상 직함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별별 하여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인민보위부장 일단 그림 좀 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이 그것처럼 혼선을 많이 겪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 내 지휘 관계, 권력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와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혼선을 겪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권력 관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그때 어떤 통치 기구의 중심을 이동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이제 국방위원회가 큰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중앙군사위원회예요. 그렇죠. 네, 중앙군사위원회 외에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총참모장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보면은 원로들 예우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김격식 전 사군단장이면서 이제 인민무력부장을 했고, 그다음에 리영호 총참모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 요즘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김정은 시대의 어떤 핵심 주체라고 누구나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시대의 후견인으로 김정일 주변에 배치해 놨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승진했다 보면 몇 달 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자리들은 김정은이 원로들 빨리 예우해서 명퇴시키기 위한 자리. 그러니까 나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뭐냐? 그런데 역시 당 규약을 이제 올해 초에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기제를 보면은 중앙당 군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는 노동당 조직 안에 있는 거예요. 노동당 조직입니다. 그렇죠. 역시 당에 의한 어떤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중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전에 국방위원회는요? 물론 그것도 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당 조직이었나요? 당 조직이죠. 과거에 이제 조명록이라든가 여러 어떤 실세 군부들이 이제 거기를 거쳐가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 이제 위원장이라는 뜻이 국방위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추대됐어요. 그래서 재추대 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군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최고사령관 직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김정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 군사위원회 산하의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이 명예적인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직책의 최고사령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정보기관이 가장 헷갈리는 건데 자, 북한군에 최고사령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죠? 최고사령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조직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최고 사령관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같은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군의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런 의미의 네. 일반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직책이 네. 아니라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실체가 있는데 예.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 군사위원회 물론 이것도 김정은이 지도하는 조직입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조직은 작전국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전술이 많이 현대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이제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평도 사건 같은 포격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에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군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떤 그 전술이 굉장히 현대화되는 모습을 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과거에 김일성 대학 시절에 군사 학부를 나왔죠. 여기에서 쓴 논문이 이제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이걸 지도한 사람이 리영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또 숙청됐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논문에서 제기한 어떤 전자전과 현대적인 포병술의 배합.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실전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체로 봤단 말이죠. 어허. 이런 어떤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떤 그 뭔가 군사 전략을 핵무장 시대에 맞게 좀 재편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도하는 조직이 바로 저 군사위원회 작전국이라고 말 그대로 군 전략을 짜는 네. 그러니까 최고 어떤 브레인 집단. 네. 네,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작전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힘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 군량, 작전지도 그렇죠. 이런 어떤 계통에서 가장 어떤 거 눈여겨볼 조직이라고 한다면 북한군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하면 정치지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이런 어떤 작전지휘와 그 정치 지도가 이원화된 체제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최고 순회가 이 최용의 총정치국장. 아유 아시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 군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 지도.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치면은 기무 부대장 겸 정훈 교육까지 담당하는. 이걸 통합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기무사가 우리 군의 이제 정치 보위 부대, 북한의 정치 보위 부대가 우리로 옮기면 기무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보위부가 기무사가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최룡의 총정치국장. 이 사람 물론 군 출신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치국 위원들이 북한 군대 연대급 이상 부대에는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휘관하고 수시로 갈등을 빚어요. 그렇죠. 거의 수평 관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어떤 지도를 관철하는 어떤 당의 정치 지도 조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에 대한 어떤 정치 사상적인 통제. 이게 북한식 문민 통제예요. 아, 그게 무슨 통제라고? 이게 바로 북한식 문민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뤘던 영화가 있거든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걸 보면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이제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주인공인 저격수. 그다음에 이제 또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이 저격수 주인공하고 이 연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교가 나오는 그 장교가 바로 그 정치 장교. 이제 생각나네. 그 저격수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맞짱 뜨는 저격수가 또 전선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기죠. 그 어떤 스탈린그라드의 어떤 그 우울한 전장에 어떤 분위기가 잘 묘사된 저는 좋은 영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마침 또 그 스탈린그라드인데 저는 사실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인데 히틀러가 그 모스크바 이 러시아 원정을 이제 감행함으로써 파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모한 작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하여간 저 모스크바에서 이 독일이나 불란서 되게 멀더만.
그 시절에 그 운송 수단도 변변치 않았는데 그 독일에 가끔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러시아를 지 무덤으로 삼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나폴레옹. 그 제가 나폴레옹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차 끌고 와서 원정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왜 했을까? 네. 그것도 한겨울에. 예. 그래가지고 군대가 거의 전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독일의 경우에 이제 히틀러가 그 모스크바를 원정하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 독일의 그 천재 장군들이 다 총참모부에 있었는데 이 총참모부의 장군 37명을 거세해 버립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파멸의 길로 걷는 수순에 진입을 하는 거죠. 무모한 어떤 작전 지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군의 어떤 세대 교체가 빨라졌다는 게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말하자면 히틀러식의 길을 가자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나 이게 지금 한반도가 안녕하십니까의 전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거기서 작전국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전국과 정치국에서 이제 최룡해는 군사의 비전문가입니다. 군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군 출신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단지 그 후광이 있어서 출세를 한 거예요. 원래 청년위원장 하다가 장성택 그 후견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면서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사실은 최현이라고 아버지 항일 빨치산 그 후광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북한군의 군단장 계급이 옛날엔 대장이었는데 지금 중장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중장이면 우리로 좀 소장이죠. 투스타. 그렇죠. 예. 오, 잘하시네. 예. 그러니까 상장 밑에 풍월이 있지. 그러니까. 예. 근데 북한군의 그 장군이 1000명이에요. 뭐 그렇게 많어, 되게 많어. 거기에다가 우리 군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장군이 한 100명 되나? 440명이에요. 맞네. 북한은 잘하는데 우리를 잘 모르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많다고 이거 줄여야 된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 무슨 병력 수에 비해 440만 명이 너무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군이 110만 보고 있어요. 근데 북한군 110만에 1000명이면 우리보다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65만에 440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2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군 정치를 하면서 이 군의 어떤 그 원로 또 대장 계급들 이런 사람들 퇴진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인민군 장성들 있잖아요, 지휘관들. 옛날에 외화벌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돈도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지휘 통제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신용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통제되는구만. 예, 이거 다 이제 카드로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군대도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장관이 왜 자꾸 생각이 날까 갑자기? 어느 장관? 우리의 어떤 장관이 있어요. 법인카드 잘못 썼다가 인사청문회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그 카드 잘못 쓰면 그냥. 그러니까 숙청이란 게 뭡니까? 주로 부정부패. 예? 또 자기 사적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주로 기강잡기인데 옛날에 현금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것이 잘 유통이 투명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흐름들은 좋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당이 군대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이권을 당으로 이관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정상 국가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작전국과 정치국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이다. 아니 정치국은 별도 조직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그런 거 별도인가요? 별도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뭔가 그 주된 관심사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죠. 북한이. 예, 북한이.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당에 의한 어떤 그 군 통제는 이제 어떤 작전 지도, 어떤 지휘관에 대한 인사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 지도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이것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 어떤 현역 군이 어떤 그 중앙당의 정치국
위원으로 합법적으로 진출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군인의 정치화도 이루어져 있고 네. 또 군대의 정치화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군의 정치 참여가 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그 우리 언론이 지금 뭐 시나리오라고 했지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지금 계속 보수 언론이 지금 때리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이 그 불안정한 그 자기네 정세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기 그 기존의 어떤 그 원로 어떤 거 또는 어떤 지금까지 북한을 지도해 왔던 상징적 인물들이 퇴진했을 때 네. 그것이 어떤 히틀러가 러시아 원정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어떤 그 권력 관계도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고 저는 대비해야 될 점이라고 봐요. 반면에 그 군부의 힘을 빼고 당의 권위를 관철하면서 당의 권위를 확립하면서 어떤 경제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 민생을 개선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 쪽으로 돌아서는데 군이 협조하게 만드는 네. 이런 어떤 그 좋은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쪽이냐고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의 성격에 달렸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렇죠. 김정은 그러니까 제1위원장이 어떤 만약에 어떤 모험적인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자신의 강화된 권력을 대외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활용한다면 네. 그게 이제 히틀러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히틀러식 그 파시즘 체제인데 그렇게 되면 한번 난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이건 절대 안녕하지 못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당의 어떤 그런 그 노선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네. 일선 야전군에서 네. 독자적으로 네. 모험주의에 따라서 도발을 할 가능성.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 연평도 폭격 사건 때인가에 천안인가 그때 김격식이 사군단장으로 사군단장이죠. 천안함 때도 그랬어요. 김정일 당시 위원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네. 독자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김격식 그 총참모장을 사군단장으로 내려보낸 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합참의장을 네. 백령도 가서 네가 거기 앉아서 지휘해라. 좌천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 언론은 좌천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 권력이 서해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걸었다. 예. 의지를 실었다. 예, 그 전에 천안함 전에 대청해전이라는 그 패전이 있었거든요.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면에서 서해가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자 자기네 공화국의 심장부라고 보고 여기에 정치적 의지를 싣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 계속 서해에 시찰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그 사군단장으로 김격식이 이제 임명이 결정이 되고 1월에 실제 부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시작이 되고 북한의 어떤 서해 전력이 눈에 띄게 증강이 되죠. 네. 이것이 그해 연말에 연평도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예. 이제는 남과 북이 양보할 수 없는 의지가 서해에서 충돌해버린 겁니다. 아하. 그것이 2010년의 서해 정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김격식을 내려보낸 어떤 의도는 뭐냐면은 유사시에 그 현장 지휘관 사군단장이 평양에다 대고 쏠까요 말까요 묻고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빨리 되는 교전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전권을 줬다. 그러니까 사군단장이 현장에서 종결해라. 일일이 평양에 쏠까요 말까요 다 묻지 말고 네. 그건 우리가 스시로 내려가서 점검을 할 테니 네. 평양에 그렇게 묻지 말고 현장에서 종결해버려라. 쉽게 말해서 정권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정권을 준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독자적인 모험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맥락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북한식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예, 어떤 서해라는 그 복잡한 그 군사 환경에서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면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힘 센 사람이 내려가서 지해공 합동 전력을 통제해야 예. 현장 종결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예. 이건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서북도서 사령부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신속한 지휘 체계끼리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내부 정세를 돌리기 위한 대남 도발 가능성 있다고 봐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김정은 체제 내지 김정은의 어떤 그 생각 성격에 따라서 결국 규정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층. 저는 김정은 시대에 이제 전면에 진출하게 될 50대, 40, 50대 그룹이 있다고 봐요. 네.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그렇죠. 이 그룹의 속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 그렇죠. 새롭게 부상할.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주제로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아, 예. 오늘 지금 한반도 정세 토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건데 이 어떤 그 새로운 실세 그룹, 권력의 코어 핵심 그룹들을 우리가 마냥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만 졸일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겁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진장수일수록 거기는 정과도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 욕구도 있고, 그렇죠. 또 젊은 혈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른바 가맹전. 근데 이제 그 결과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봐왔던 장면들인데 이 가능성, 큰 틀에서 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 그 안보가 어려워질 무렵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국방위원회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 일선의 어떤 충성심 강한 지휘관들이 남측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자꾸 올려가지고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요? 그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안보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통제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강압 내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고립 정책이 사실상 있었던 거고 북한이 붕괴한다고 봤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군사적인 방책이 북한 쪽도 구체화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의지와 의지가 충돌합니다. 자, 그런데 충성 경쟁을 하는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자꾸 중앙당에다가 자기가 수립한 어떤 작전 계획이나 새로운 전술 또는 무기 체계가 새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활용의 유혹 이런 것들을 자꾸 올린단 말이죠. 이거를 통제하는 어떤 그 중앙당의 실세 그룹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그런 어떤 데 넘어간다면은 그거는 뭐 안보가 어려워지는 걸로 봐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가 대남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많이 얘기된 핵실험 말고도 국지적인 어떤 그 무력 도발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남북한의 서울과 평양 정권의 자폐증적 성격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서울의 중앙 권력이 있지만 영호남이 남쪽에서 계속 싸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로 서울의 정치가 좌우되어 왔어요. 북한은 평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북의 평안도와 한경도가 끊임없이 싸웠다고. 지금 숙청되는 인맥들 다 보면은 한경도나 평안도 출신이에요. 장성택 한경도 사람입니다. 황장엽 망명했지만은 한경도 사람이에요. 또 김양건 평안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한경도 평안도가 시끄러워. 그러면 평양이 그걸 어떻게 중앙에서 관리하느냐가 핵심. 이게 남북한 정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성택 경우를 보면은 그 형이 이제 상군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다음에 동생이 유경수 탱크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도 사실은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세대 교체를 하는 데는 그런 세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군부 재편이 있고 신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편을 하게 되는 그 전환기적 상황.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군부가 이전보다는 약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 몇 가지 격가지로 궁금한 게 하나 몇 가지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지금 장성택 그 숙청과 관련해서 워낙
엄청난 양의 추측 보도가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가락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기관총 난사설, 뭐 화염방사기, 뭐 리설주, 뭐 별별 얘기가 다 돌아서 이거는 거의 지금 뭐 이 소설의 향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장성택이 20만 명 규모의 내무군을 관장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내무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의 행정부장 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행정부장 직함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저 보위부라든지 보위부 있죠. 안전부 이런 데를 관장하는 게 행정부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또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공작을 하면은 군병력 일부까지도 빼서 이것이 어떤 그 뭐 국가 전복 내란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장성택이 북한판 김재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참 그 기묘하게 생각하는 게 김재규 사건. 거기에 보면은 김재규도 상군단장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군을 동원하고 더 치밀하게 김재규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단지 시해 사건만 벌어졌습니다. 이때 합수부가 발표한 용어가 지금 장성택한테 쓰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예, 대역죄, 태류나 이런 용어들 보면은 난 좀 똑같더라고. 그런데 장성택이 과연 그러면은 그 미완에 그친 자유민주주의 혁명 김재규의 어떤 그 꿈을 북한에서 실제로 꿨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력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측 언론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황장엽과 장성택의 어떤 인맥 관계였어요. 네, 그 나온 게 나왔죠. 예, 황장엽의 아들이 황경모입니다. 그 장성택의 조카 사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5월에 조선일보 이제 그 계열 잡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갑자기 이게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황장엽 선생은 사실 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5월에 중국에 가는 북한 대표가 장성택이어야 되는데 최룡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그 전달 4월부터 사실은 우리 기관의 어떤 그 감청 정보를 통해 가지고 김경희 장성택에 대한 집중 관찰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장성택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이 흘러나왔어요. 징후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포착이 되고 있었던 그런데 거죠. 북한이 이번에 그 장성택에게 적용한 제목이 반혁명죄입니다. 그렇죠. 이 반혁명죄의 내용이 주로 이제 순회보에 대한 어떤 암살 기도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이런 해석대로라면은 과연 장성택이 북한판 김정규가 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추측은 다분히 좀 많이 오버하고 나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도 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이건 뭐냐면은 어떤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당에 의한 어떤 군 통제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북한 체제를 과소평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유사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육군단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육군단의 이제 반혁명 사건이라는 건데 그게 또 그 함경도라고 벌어진 데가. 그래서 제가 자꾸 함경도, 평안도 이 구도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반혁명 사건으로 육군단을 해체하고 구군단을 새로 만들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육군단 반혁명 사건이 김정일이 이제 막 부상을 하면서 그 장교들이 주동을 해서 일으켰던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북한 측 문헌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지 진짜 진상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반혁명 사건이라는 건데 이럴 정도로 장성택이 그러면 진짜 모의를 했느냐? 말하자면은 망명하지 않은 황장엽이 장성택이냐? 이리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저도 예냐 아니오냐 확실하게 대답은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측의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장성택 숙청의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는 그러는 원인 중에 하나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증언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북한의 심리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황장엽, 장성택 얘기한 그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주변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 정치를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이제 그 북한 군부를 꼭 뽑아가지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만약에 진짜로 북한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력은 군부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군부가 그럼 어떠냐 바로 이걸 본 건데 지금 김종대 필장의 말씀을 종합하면 당에 의한 거의 그물망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는 군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만 세력이 아니라는 거기서 어떤 군부가 주도하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세 번째는 북한 내에는 수정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난 대안 세력. 이걸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모택동이한테 그랬잖아요. 미 제국주의자보다 수정주의가 더 위험한 세력이라고.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좀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장성택 세력. 뭐 노선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자기들 살고 봐야 되니까 얘네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기대인지 그러니까 전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상은 아무튼. 물론 내일 우리가 2주기 추모식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장성택 하나를 제거하는 걸로 어느 정도 판이 정리됐다고 보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식은 어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나 정상적 인사를 통해서 제거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어떤 급격한 정치 변동을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요. 단 여기서 우리가 너무 어떤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한 가지 위험성을 지적해드리고자 한다면은 1989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났어요. 이래서 이제 만주 쪽에 있던 중국의 어떤 군단이 이걸 진압군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럴 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기 중국 공산당 내에 누가 이 진압군 출동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자냐로 이 중국 지도부 내부가 혼선에 빠졌었어요. 그래요? 빠졌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숙청당한 보시라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보수 기관에서 봤던 것은 약간의 어떤 중국군의 이동에 석연치 않은 걸 보고 중국의 어떤 군부 내 내분이 벌어져서 곧 불안정 사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관측을 했어요. 이게 중국을 바라봤던 큰 미국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인사의 어떤 석연치 않은 거 또는 정치 권력과 군 인사의 변동을 가지고 그걸 불안정 사태라고 보는 거는 서구의 시각이거든요. 이 점에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 언론이 많이 오염돼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이게 기대인지 전망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북한 군부의 새로운 세대를 통제하는 핵심은 중앙의 정치 권력인데 여기서 그 권력의 성격이 얼마나 호전적이냐, 우발적이냐, 아니면 대외 경제 중심으로 가느냐, 국제 기준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한반도가 안녕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좀 주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이틀 뒤에 이제 김정일 2주기 추도식도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개성공단 실무 협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이걸 보면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이건 적극적으로 북중 경제 협력도 더 적극적이니까 이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여기서 좀 종합 결론을 내릴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그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마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요즘 송년회 시즌이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송년회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음주 조금만 자제하시고 건강 잘 보살피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